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송경하님의 단편소설 다이아몬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송경하 작가님의 소설집 피아노에 실린 소설입니다. 이 세상에서 화려하고 빛나기로 치자면 다이아몬드 따라갈 보석이 없겠지요. 그래서인지 가끔은 다이아몬드가 눈물방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기쁨의 눈물, 슬픔의 눈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가르는 다이아몬드. 자, 그럼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다이아몬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따사로운 봄 햇살 사이로 한기 품은 살바람이 유영하듯 스친다. 정민은 스산한 표정을 지으며 옷깃을 세운다. 며칠 동안 환절기 감기 몸살을 심하게 앓은 터라 침입해 들어오는 바람이 오한을 다시 불러올 것만 같다. 정민이 백화점 앞에 이르자 체리핑크의 트렌치 코트를 걸치고 단아한 자태로 서 있는 팔등신 마네킹이 먼저 시선을 붙든다. 봄의 여신인 듯 화사하게 걸치고 있는 트렌치 코트에서 싱그러운 체리 향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다. 정문 옆으로 자리를 잡은 홍보관 안에도 까만 윤기 흐르는 항아리가 놓여 있다. 항아리에는 채도 높은 노란 개나리가 소담스럽게 담겨 있었다. 봄 햇살을 듬뿍 받고 물기 머금은 듯한 잎새에서 봄의 생동감이 꿈틀거렸다. 조화들이지만 봄의 색채를 선명하게 전하고 있었다. 도시의 봄은 백화점에서부터 시작된다더니 정민은 오랜만에 외출이어서인지 주위의 변화가 생경스럽고 낯설게 느껴진다. 무겁고 커다란 유리문을 몸으로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유리벽을 투과해 들어온 빛과 온기가 정민의 얼굴을 감싼다. 안온하게 느껴졌다. 백화점 안이 부산스러웠다. 혹시 봄맞이 정기 세일 기간인가? 그런 건 모르고 왔는데. 정민은 혼자서 묻고 대답한다. 우윳빛 조명 아래 젊은 여성들의 옷차림 역시 홍보관 안의 마네킹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연노랑 트렌치 코트 차림이거나 그물망 스타킹에 반바지를 받쳐 입고 시스루 망토를 두르고 칼 힐을 신고 매대 사이를 여유롭게 거닐었다. 정민은 목덜미에서 열기가 느껴졌다. 아까 세워놓았던 깃을 내리고 알파카 재킷 앞 단추를 풀었다. 겨울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봄 가운데 들어와 있는 느낌이다. 저만치 매대 사이로 난 에스컬레이터에는 사람들이 가득 실려 내려오고 있었다. 줄을 이루며 개미들의 행렬처럼 보였지만 실은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기분 좋게 쇼핑하고 나오는 표정들이 아니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것에 영혼을 빼앗기고 텅 비어버린 머리처럼 멍청한 눈빛들이었다. 손에는 쇼핑백 같은 게 들려있지 않았다. 정민은 전과 다른 분위기가 의아했지만 적응하지 못한 자신의 탓이라고 돌렸다.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기 위해 매대 사이를 돌아 뒤로 걸어갔다. 그쪽 방향으로 가는 사람 역시 들떠 보였고 흥분한 상태 같았다. 눈 아래 현란하게 펼쳐져 있는 귀금속이나 화장품 코너 앞을 그냥 지나쳐 자석에 끌린 듯 에스컬레이터 앞으로만 곧장 걸어가고 있었다. 그 사이에서 에스컬레이터는 힘에 겨운지 느리게 꿈틀거렸고 사람들은 조급해했다. 위층에서 지금 무슨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며칠 전 정민의 56번째 생일 때 딸애가 생일 선물이라며 상품권 한 장을 내밀었다. 엄마, 이걸로 옷 한 벌 사 입어. 봄에 맞춰 화사한 걸로 꼭. 딸애는 신신당부까지 했다. 남편이 은퇴한 이후로 상품권 같은 건 구경도 못했는데
고마운 마음에 얼른 받아서 귀중품처럼 서랍장 안에 넣어두었던 것을 꺼내 들고 나왔다. 정민은 소품 코너에서 상품을 진열하고 있는 종업원에게 다가가 물었다. 종업원은 40대 중반쯤으로 백화점 근무복을 입었지만 옷매무새가 세련돼 보이지는 않았다. 위층에 무슨 행사가 있나요? 정민은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그 중년의 여자는 말없이 정민을 아래 위로 훑었다. 힘이 들어간 눈알이 아래 위로 오르내렸다. 문자 연락을 받고 오신 거 아니에요? 한참 만에 돌아온 대답이었다. 문자를 받고 왔건 안 받고 왔건 그게 뭐 그리 대수라고. 정민은 불쾌한 기분을 드러낼 수는 없었다. 오늘 오신 고객들은 거의가 다 트리트니 회원들이신데. 여자가 침묵을 지키고 서 있는 정민을 향해 이번에는 신분을 가르는 말을 뱉었다. 문자 연락을 못 받았으면 부자 고객이 아닌데 왜 왔냐는 베거리였다. 정민은 어떻게 이런 여자가 서비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고객을 왕으로 대해야 하는 백화점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다음 말을 기다리며 꾹 참고 바라만 보고 있었다. 여자는 다시 한번 정민을 흘겨보더니 오늘부터 7층 명품관에서 왕년의 할리우드 스타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다이아 반지를 특별 고객들에게 선보이는 중이에요. 행사 기간은 이번 달 18일까지고요. 밀려들 인파를 의식해 백화점 측에서 일부러 온라인 홍보를 하지 않고 트리트니 고객들에게만 문자로 쏘았대요. 여자가 정민의 표정을 읽은 것일까? 아까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진 음성으로 말했다. 정민은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우연찮게 그 대한민국 1%의 상류층들만이 누린다는 귀족 트리니티 고객 특혜를 누리게 된 셈이었다. 정민도 불쾌했던 감정이 사그라지고 그 엘리자베스의 다이아 반지란 말에 가슴에서 묘한 흥분이 일었다. 미와 사랑의 여신 같은 리지의 다이아 반지라니. 그 마법의 돌은 사랑을 영원히라는 뜻을 가졌지만 때로는 사랑을 변질시키고 때로는 사랑의 맹세를 깨뜨리기도 하는 가히 마녀의 보석임에 틀림없지만 여자들은 분별 없이 매료되고 만다. 더군다나 세기의 스타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재치가 배인 다이아몬드 반지를 대한민국 백화점에서 만나게 되다니 할리우드와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바로 지척에 와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학창시절 스크린을 통해서만 보았던 리즈. 정민은 실감이 나지 않아 멍하니 서 있었다. 정민을 바라보고 있던 여자 점원이 다시 말했다. 리즈가 그의 5번째 남편에게 받은 옐로우 골드 링에 다이아 8.24캐럿 구루비가 얹어진 반지인데 이 백화점 재벌이 미국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57억에 낙찰받았대요. 자신만이 알고 있는 정보를 아는 체 하고 싶은 과시 욕구가 발동을 했는지 묻지도 않았는데 여자의 다이아 반지에 대한 설명은 친절했다. 올라가 한번 구경이나 해보세요. 종업원은 마치 자신이 보석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선심 쓰듯 갑질을 했지만 여자의 말 중에서 정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는 몇 되지 않았다. 8.24캐럿짜리 다이아를 본 일이 없어서 상상도 되지 않았다. 다이아를 떠올리다 문득 카타르시스처럼 수진이 생각났다. 다이아처럼 맑고 영롱한 친구. 연락이 끊긴 지 꽤 오래되었지만 늘 잊혀지지 않는 친구. 아니, 결코 잊힐 수 없는 친구. 참새를 닮아 입방아 찢기를 잘하는 미역도 요즘은 수진의 소식을 물어오지 않는다.
수지는 지구 마을 어딘가에서 여전히 화려한 삶을 이어가고 있을까? 수지는 대학 시절 5월의 페스티벌에서 여왕으로 선발된 친구이다. 5월의 여왕 선발대회는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여성의 외모를 상품화한다는 논란 속에 추억의 뒤편으로 사라진 행사지만 정민이 대학 다닐 때는 해마다 성대하게 치러진 교내 축제였다. 그 중에서 5월의 퀸 선발대회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였다. 재학생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성적이 좋은 그야말로 지성미를 갖춘 학생을 여왕으로 추대했고 선발된 여왕은 그런 특전을 누렸고 한순간에 많은 친구들의 선망과 함께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여자에게 아름다움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분명 엄청난 프리미엄이었다. 시간 저 너머에서 리즈가 출연한 영화의 닳고 다른 필름처럼 뿌옇게 먼지 낀 머릿속을 헤집으며 수지는 수면 위로 서서히 나타났다. 다이아몬드와 함께. 늘 선망과 시샘의 중심에 있었던 수지는 결혼 역시 많은 화제를 뿌렸다. 더욱이 그녀가 결혼 예물로 받았던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에 그것보다는 조금 작지만 역시 다이아몬드 1캐럿이 페던티에 박힌 목걸이는 당시로서는 파격이었고 참새 친구들의 입질에 먹잇감을 물려준 셈이었다. 엔터테인먼트라는 통큰 사업가와 결혼한 것을 두고 친구들은 가지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거품이 너무 낀 비현실적인 결혼 조건인데도 수진이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유혹에 빠져 아마도 비이성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느니 어떤 친구는 아예 대놓고 수진이 다이아 3캐럿에 혹해서 허방을 밟았을 것이라고 나름대로 비평을 곁들여서 떠들어댔다. 겉으로는 수진을 위한 염려 같았지만 실은 순전히 자신들의 열패감을 해소하기 위해 쉼없이 입방아지를 해댔다. 어쨌거나 그 후 누구도 그 예물의 기록을 깨지 못했고 수진만이 신화처럼 누렸던 호사였다. 수진의 남편은 키가 작고 땅딸막했지만 꼭 다문 입에서 굳은 의지가 느껴졌고 검고 꼿꼿한 눈썹은 넓고 각진 이마 아래 양미간에서 만나고 있었다. 퍽 야성적이면서 길들이기 사나운 야생마의 이미지였다. 무엇보다 눈초리가 날카로웠다. 거기에 비해 수지는 아름다웠고 진주알이 촘촘히 박힌 하얀 드레스는 네크라인 부분에서 희고 가는 그녀의 목을 더욱 우아하게 천상의 비너스처럼 꾸며주었다. 그녀의 결혼은 보기 드물게 화려했고 친구들의 시샘의 본능을 자극했다. 그렇게 5월의 여왕 수지는 정도치라는 가명인지 본명인지 아리송한 이름을 가진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 노력의 결과라기보다 어쩌다 타고난 미모에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은 걸 목도한 친구들은 째진 눈을 가진 사람, 납작한 코 때문에 자나깨나 거울을 손에서 놓지 못하던 친구, 촌스럽고 사람만 좋아 보인다는 튀어나온 돌출입을 가진 친구, 주걱턱 혹은 짧은 턱을 가지고 태어난 친구들 등 모두 신경 쓰이는 부분을 손보느라 은밀히 성형외과를 드나들었다는 소문이 무성하게 친구들 사이에서 등나무 뿌리처럼 퍼져나갔다. 그마저도 도저히 불가능했던 똥녀 미옥은 사흘을 알아 누웠다는 풍문도 있었다. 정민은 마치 엊그제 일처럼 생생해서 쿡쿡 웃음이 터져 나왔다. 정민은 발걸음을 옮겨 떠밀려가는 인파 속으로 합류해 들어갔다. 7층 명품관에는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다. 마치 부처의 사리가 안치된 불탑을 바라보듯
주의를 에워싸고 놀랍고 경이로운 표정들이었다. 정민도 슬며시 다가가 틈을 비집고 들어갔다. 다이아몬드는 두꺼운 방탄 유리 안에서 그 영롱하고 도도한 빛을 풀어 여자들의 시야를 찌르며 내쏘고 영혼을 흔들어 몽환의 세계로 이끌고 있었다. 가까이서 바라본 다이아몬드. 그 마법의 돌은 정말 사람을 환상 속으로 빨아들이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분위기에 도취된 듯 말이 없었다. 알 수 없는 침묵만 흘렀다. 정민은 그 무리에 끼고 보니 자신도 명품 인간이 된 듯한 착각에 빠졌다. 다이아몬드가 이런 거구나. 어떤 여자는 얼굴이 발갛게 달뜨기까지 했다. 수진을 허영덩이라고 비난하며 입꼬리를 실룩거리던 친구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가지지 못한 열패감을 드러낸 것일 뿐 정말 바라만 보아도 황홀했고 야릇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정민은 까닭 모르게 어깨가 으쓱거려졌다. 그러나 남자들의 표정에서는 오히려 분노와 저항감이 서서히 배어나오고 어떤 남자는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자제하지 못한 듯 미친놈들 하는 욕설이 입김처럼 새어나오자 사람들은 흘낏 놀라 소리의 주인을 찾으려는 듯 고개를 돌려 두리번거렸다. 어디에선가 분명 들렸는데 그러다 소리의 주인은 찾지 못했고 다시 침묵은 계속되었다. 정민은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다. 팽팽하게 느껴지는 긴장감이 숨이 막혔다. 발걸음을 옮겨 주위를 둘러보았다. 명품관답게 세계적인 명품들이 쇼윈도 안에 진열되어 있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광고 카피가 눈에 들어왔다. 이태리 명품 프라다관 앞이었다. 정민은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수진이 동창 모임 때면 들고 나타났던 그 핸드백.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남편이 해외 출장 다녀오면서 사다 주었다던 그 가방 때문이었다. 명품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다이아처럼 유행이 없고 중고 가격도 만만치 않다고 수지는 명품의 진귀함을 자랑했었다. 정민은 잠시 머리를 쥐어뜯으며 갈등을 하다 가방끈에 매달려 있는 라벨을 슬쩍 보았다. 프라다 사피아노 토트 겸 숄더백, 가격 285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외에도 가지가지 형이상학적이고 4차원적인 디자인의 백들이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고 선택을 기다리며 늘어서 있었다. 정민은 수진이 들고 다니던 사피아노 숄더백에 마음이 꽂혀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종업원은 말을 아는 채 정민의 얼굴을 흘끔거리고 계산대 앞에 서 있었다. 대형 윈도에 붙어있는 화보 속에서 지그시 눈을 반쯤 감은 몽환적인 표정과 요요만 포즈의 은발 모델들이 정민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눈을 반쯤 감고 저질러 버려. 퇴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았고 종업원도 이태리풍의 명품처럼 도도하게 입을 다문 채 지그시 정민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정민은 가방을 열고 상품권을 찾았다. 쉽게 찾아지지 않았다. 분명히 너 가지고 왔는데 혹시 교통카드 꺼낼 때 딸려 나와 분실된 거 아니야? 순간 뒷골이 뻐근했다. 화장실로 달려갔다. 아기 기저귀 갈아 끼우는 판에 가방을 거꾸로 들고 가방 안에 내용물들을 쏟아붓고 난 뒤에야 맨 밑바닥에서 상품권 봉투가 발견되었다. 30만 원짜리였다. 정민은 세면대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았다. 수진의 얼굴과 겹쳐 나타났다.
자신도 친구들 앞에서 명품백을 무릎에 올려놓고 우아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그리고 다시 매장으로 나갔다. 프라다 관 앞에 다시 나타난 정민을 보고 종업원이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정민은 수진의 것과 같은 사피아노 숄더백을 상품권으로 일부 계산하고 나머지는 6개월 할부로 카드를 긁었다. 점원이 챙겨서 넣어준 프라다 로고가 선명한 쇼핑백을 손에 들고 백화점을 나왔다. 언젠가 레스토랑에서 만난 이후 연락이 없는 수진이 보고 싶어졌다. 다이아몬드와 명품은 수진을 떠올리게 하는 연관어였다. 수진아, 나도 명품백 하나 샀어. 정민은 그동안 수진을 멀리 떨어져서 부러워만 했었는데 이제 일체가 된 기분이었다. 지금쯤 수진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또 언제 불쑥 전화가 걸려와 만나고 싶다고 할지도 모를 일이긴 했다. 수진을 마지막으로 만난 게 몇 년 전이었는지 정민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누런 황사바람 속에서 봄꽃들이 다투어 피어나던 어느 봄날, 매너 모드로 잠가놓은 정민의 전화기가 부르르 떨며 수신을 알렸다. 정민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얼른 개수통에서 손을 꺼내 고무장갑을 뺄 틈도 없이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손자국으로 얼룩진 작은 화면에 이쁜이가 떴다. 뜻밖의 수진이었다. 그 친구의 이미지로는 능소화나 장미가 훨씬 더 잘 어울리겠지만 그건 너무 직설적 표현인 것 같아 그렇게 친근한 토종 닉네임 이쁜이라고 정민은 입력해 놓았었다. 마침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 순간 정민은 너무 반가웠다. 얼마만인지. 응, 수진아, 오랜만이야. 지금 어디야? 그동안 통 연락이 없길래 난 또 어디 이민이라도 떠났나 했지. 정민은 긴 인사말을 쏟아냈다. 그러자 수진이 놀란 듯이 대답했다. 뭐? 이민? 그렇지 않아도 이제는 아예 지구 밖으로 떠나고 싶었는데 너는 어쩜 그렇게 내 마음을 꿰뚫어내니? 넌 독심술이 있니? 넘겨짚고 던진 말이었는데 수지는 독심술까지 운운하며 말의 실마리를 꺼내 놓으려는 듯 했지만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다. 정민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수진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해. 수진은 늘 어렵고 힘들 때면 정민에게 털어놓기를 잘했다. 꼭 그런 일이 있을 때면 또 만나자고 하기도 했다. 여자친구들 사이에서는 질투의 대상이지 누구도 수진을 우정으로 대해주는 친구는 없었다. 혼자서 캠퍼스를 걷거나 도서관에서도 빈자리가 없으면 그대로 되돌아 나갔다. 자리를 잡아주는 친구 하나 없었다. 정민은 그런 수진을 보며 우정과 연민 사이에서 갈등했다. 수진은 자매가 없이 자라서인지 친구인 정민을 우정을 넘어 언니처럼 여기는 것 같아 쌀쌀맞게 대하지도 못했다. 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정민이 물었다. 일은 무슨... 말은 거기에서 끝났고 한동안 대화는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수진이 눈물을 찍어내고 있는 게 눈앞에 그려졌다. 그 고운 손가락에는 이름도 모르는 보석 반지를 줄줄이 끼고서 태연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터져 나오는 울음을 목구멍으로 밀어넣고 있는 게 전화기 너머에서 전해지고 있었다. 정민이 침묵을 깨고 다시 물었다. 기분이 우울할 때 학창시절 그 찬란한 5월을 떠올려봐. 5월은 너의 계절이었잖아. 정민은 수진의 기분을 풀어줄 의무라도 있는 것처럼
갖은 위로거리를 찾아내 말하고 있는 자신이 우스웠다. 수진이 5월의 여왕이었다면 자신은 여왕의 시녀, 아니 무술이었다. 대학 시절 수진 옆에만 있으면 누구든 무술이로 취급받는다면서 친구들이 수진과 함께 다니기를 무척 꺼려했었던 게 생각났다. 정민아, 너 한번 만나고 싶어. 시간 낼 수 있어? 우리 얼굴 본 게 꽤 오래됐지? 순간 정민의 감성의 옹달샘에서 수진에 대한 연민의 정이 일렁였다. 그래, 얼굴 한번 보자. 정민도 동의를 나타냈다. 전화를 끊고 정민은 싱크대 앞으로 다시 돌아와 하던 일을 마저 하고는 있지만 지난번 동창 모임 때 미옥이 했던 말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다. 수지는 그때까지 동창 모임 안 나온 지 몇 년이 지나고 있었다. 설마 그럴 리가. 얘 미호가 잘 모르는 헛소문을 그렇게 확실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하고 정민은 미옥의 말을 잘랐지만 이미 말을 다 쏟아 놓은 후였다. 수진의 남편이 일본 야쿠자와 선이 닿아 있는 조폭 두목이라며 이번에도 수배령이 내려졌다고 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는데 어쩌면 사실일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불길하게 몸피를 부풀리며 의식을 잠식했다. 정민은 갈피를 잡을 수 없어 자꾸만 정신이 헝클어지고 있었다. 정민은 수진을 만나러 약속 장소로 갔다. 레스토랑이었다. 장소를 레스토랑으로 잡은 건 수진이었다. 점심을 같이 먹자고 했다. 정민은 홀 안으로 들어갔다. 낮 시간대 레스토랑은 주로 중년의 여자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수다에 열중이었다. 안을 눈으로 훑으며 찾았지만 수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홀 안의 벽시계를 쳐다보았다. 약속한 시간이 조금 지나 있었다. 자리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다. 창가 쪽 햇볕이 잘 드는 테이블에 앉았다. 종업원이 메뉴판과 엽차를 가져왔다. 창밖 어린이 놀이터 가장자리에 심어진 나뭇가지에 새순이 우물 틔우고 있었다. 황사바람에 어린 잎색이 노리끼리하게 보였다. 잠시 뒤 수진의 모습이 보이고 홀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쏠리는 게 보였다. 늘 수진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은은한 체리 핑크톤의 트렌치 코트의 깃을 머리 아래 목덜미까지 세우고 머리는 쓸어올려 핀으로 고정시킨 것 같은데 핀은 보이지 않았다. 정민은 얼른 손을 들어 자리를 알리자 수진 역시 바로 알아보고 정민 앞으로 다가왔다. 많이 기다렸니?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둘은 짧은 인사를 나눈 후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긴 헤어짐이 있었지만 만나기만 하면 그 공백이 사라지고 어제 만났던 사이처럼 친밀하게 느껴지는 게 정민은 묘하게 생각되었다. 어쩌면 학창시절 바늘과 실로 불릴 정도로 붙어 다녔던 친한 친구여서일 거라고. 수진에게는 정민 외에 별로 친한 친구가 없었다. 수진은 바람처럼 사라졌다 어느 순간 나타나 정민에게 전화를 하곤 했다. 동창 모임도 결혼 초까지만 해도 잘 참석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타부타 말도 없이 나오지 않자 동창 회장인 미옥이 아예 제명시켜버린 상태였다. 가까이에서 본 수진의 모습은 무척이나 야유어 보였다. 움푹 들어간 눈 주위로 옅은 울트라빛 섀도우를 발랐는데도 다크서클이 보였다. 통통했던 볼살이 사가 없어졌고 말을 할 때마다 늘어진 살이 훌쭉거려 무척 수척해 보였다.
무엇보다 고독의 바다에서 달려나온 듯 착 깔린 목소리에서 우울의 냄새가 짙게 풍겼다. 해질녘 시든 장미 같은 초췌한 모습에 짙고 풍성한 속눈썹만 눈가의 실루엣을 만들며 그대로 화려함의 향수를 붙잡고 있었다. 내 얼굴 많이 상했지. 연민으로 바라보고 있는 정민의 시선을 느꼈는지 수진이 커다랗고 휑한 눈을 짓뜨며 물었다. 그리고 눈가에서 눈물을 찍어냈다. 야이고 흰 손가락으로. 정민은 움찔 놀라며 아니야. 미인은 상해도 미인이구나. 넋을 잃고 바라보다 들켜버린 멋쩍음에 정민은 그렇게 얼버무렸다. 기집애, 농담도 사려 깊게 하는구나. 어느새 수진의 음성은 울먹임으로 바뀌어 나오는가 싶더니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정민의 불온한 예감이 그대로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일까? 그래, 울고 싶음 실컷 울어. 자신의 삶의 영역을 요새처럼 수호하고 싶었던 수진이 더는 버틸 수 없었는지 정민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정민은 일어나 수진에게 다가가 등을 쓸어주었다. 뚱녀 미옥이 어디서 들었는지 수진의 남편이 일본 조폭 야쿠자와 손잡고 온갖 이권 사업을 착취하고 해외를 떠돌며 수배와 도피 그리고 검거, 교도소 생활을 반복하고 그럴 때마다 수진은 해외로 도피 여행을 떠난다고 했다. 미옥이 지난 모임 때도 그 말을 풀어놓아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한참을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난 수진이 고개를 들자 까만 눈물이 흘러내린 자국이 양 뺨위로 빗살처럼 그어져 있었다. 정민은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가만가만 닦아주었다. 수진은 고맙다는 표시인지 고개를 끄덕이더니 루이비통 로고가 새겨진 가방을 열고 무언가를 한참 뒤적이며 찾았다. 정민은 말없이 바라만 보고 있었다. 한참 만에 핸드백 속에서 찾아낸 건 말보루 담뱃갑이었다. 담뱃갑은 우그러져 있었다. 담배 한 개비를 익숙한 손놀림으로 꺼내더니 위아래 입술 사이로 끼워 물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기다랗고 흰 손가락에 끼워진 정체를 알 수 없는 보석의 반지들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그녀의 삶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너 담배 피우는구나. 정민은 놀라웠지만 놀라지 않으려 애쓰며 태연하게 물었다. 이거라도 피우지 않음 미쳐버릴 것 같아. 하더니 휴 길게 한숨인지 연기인지 내뱉었다. 그녀의 대답을 들으며 정민은 짙은 연민의 정과 좁혀질 수 없는 괴리감 속에서 갈등하며 마주 앉아 있었다. 사실 수진은 자주 그리고 길게 해외에 체류하다 나타나곤 했다. 물론 주위에는 장기 해외 여행이라고 둘러댔지만 친구들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었고 여전히 입을 삐죽거리며 비난을 퍼부었다. 지난번 모임 때 미옥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수진의 남편 정도치는 필리핀으로 스며들어가 일본 최강 야쿠자인 야마구치 구미 조직과 연계해 마약, 불법 도박, 유흥업소 갈취, 거기다 살해 교사까지 그것도 우리 한국 교포를 이번에 검거가 되면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할지도 모른다고. 다혈질 성격인 미옥은 어떻게 수진의 남편에 대한 정보를 날라오는지
따로 거미줄 회로망을 가동하고 있는 것처럼 소상히 알고 전해주곤 했다. 어쩌면 그것은 미옥이 스포츠용품 매장을 운영하는 CEO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른다. 스포츠용품 중에서도 미옥이 주로 취급하는 품목은 골프용품이었다. 수십만 원짜리 골프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골프채, 골프 가방 등 주로 고가의 용품들이었다. 자연히 골프 마니아들이나 프로 골퍼들과도 네트워크망을 형성하고 있는 미옥이었다. 지금은 뚱녀가 아닌 중후한 중년의 미혼 사장님으로 불리고 왕성한 사업가, 골프용품 매장을 여럿 가지고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중이었다. 잘나가는 CEO로 변신한 지 오래다. 대학 시절 수진과 단짝 친구였던 정민은 그런 소식을 풍문이지만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연민에 며칠씩 힘들어했다. 수진은 필리핀에서 1년 가까이 머무르다 돌아왔는데 이번에도 또 그녀의 남편에게 수배령이 내려졌고 수진이도 형사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어디로든 떠나야 한다고 했다. 형사들이 들이닥쳐 가택 수색할 때 무엇 하나 건질 것 없이 집안을 초토화시켜 놓는다고 했다. 그날 이후 수진은 또 소식이 끊겼고 전화를 여러 번 걸었지만 그녀의 전화기는 응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시간은 갔고 수진은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었는데 그놈의 다이아 반지와 명품백 때문에 백화점이 멀어질수록 현실이 다가오고 있었다. 정민은 피곤했다. 종일 내내 다이아몬드에게 그리고 수진에게 영혼을 잠식당한 하루였다. 정신이 멍했다. 그날 밤 정민은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의 눈에 띌까봐 장롱 속에 숨겨놓은 프라다 사피아노 숄더백 때문이었다. 내가 무엇에 홀렸을까? 정민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만 했다. 8.24캐럿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본 것도 꿈에서였는지 현실이었는지 도무지 정리가 되지 않았고 더구나 저 프라다 카피아노 숄더백이 어떻게 방까지 들어와서 장롱 속에 들어가 있는지 생각할수록 악마의 짓 같았다. 엄마, 이 백을 들려면 옷을 뭘 입을 거야? 이 숄더백하고 격이 맞는 옷이 있어? 또 구두는? 정말 그래. 내일 당장 가서 환불 받을 거야. 환불하려면 너무 일찍 가지 말아요. 딸의 말이었다. 다이아몬드. 그 화려함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확실해. 정민은 또 돌아 누우며 중얼거리다 가위 눌린 듯 가슴이 답답해 잠결에 퍼뜩 눈을 떴다. 목구멍이 바짝 달라붙어 있어 입을 다물 수가 없다. 미열이 느껴졌다. 늘 맞이하는 봄 한절기지만 기력은 해마다 쇠퇴해지고 저항력 또한 약해졌는지 올해는 지독한 고열 감기를 앓고 난 뒤였다. 목이 마르면 따뜻한 물을 수시로 마셔주세요. 마른 기침을 자주 하다 보면 기관지에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감기로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가 해준 당부였다. 정민은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이 깰세라 슬그머니 일어나 주방으로 갔다. 식탁 위에 놓아둔 보온병에서 물을 따라 조금씩 마시며 식탁 의자에 유령처럼 앉아 있었다. 어제는 정말 허영의 마귀에 잠식당한 하루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에 홀려 자신을 망각했는지 정민은 의식이 깨어나 현실로 돌아온 듯 했다. 이런저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하나 떠오른다.
딸애가 엄마, 이 상품권 회사에서 명절 선물로 받은 건데 엄마 생일 때 주려고 가지고 있었어. 옷 사 입어? 했던 말이 명치 끝을 눌렀다. 저도 어련히 옷을 사고 싶었을까? 그걸 참으며 엄마에게 양보했는데. 정민을 감싼 어둠이 조금씩 엷어지고 있었다. 백화점 앞은 어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중년이거나 노년에 가까운 남자들이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회색빛 점퍼를 머리까지 뒤집어 쓴 채 도열해 있었고, 손에는 무슨 말인가 붉은 글씨가 섬뜩하게 쓰여진 피켓들을 들고 있었다. 백화점 정문 옆에 홍보관 유리벽 너머에는 체리색 트렌치 코트를 걸친 팔등신 미녀 마네킹의 우아한 자태는 그대로였다. 정민은 삼엄한 경비에 놀라 가슴이 두근거렸다. 시위를 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시위대 옆으로 앞 범퍼에 서울경찰청 기동대라고 프린팅된 대형 버스 서너 대가 도로와 경계석 사이에 비스듬히 주차되어 있었다. 정경들은 방탄 모자에 가스총을 차고 시위대와 마주서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글씨가 또렷이 보이기 시작했다. 57억을 날려버린 정신 나간 대한민국 재벌 규탄한다. 외국 늙은 여배우의 중고 다이아 반지를 57억에 사들인 미친 재벌 몰아내자. 사치 낭비를 조장하는 재벌은 사회악이다. 불매운동으로 무너뜨리자. 누가 일군 소득 3,000불 시대냐 등 비난 일색의 구호들이었다. 남자들은 인간띠를 만들어 백화점 입구에 진입을 막고 서서 들어가려는 고객들을 되돌려 보내고 있었다. 되돌아서는 사람들의 표정에서는 불쾌함 같은 건 없어 보였다. 당연한 사회적 저항이라는 듯이 말없이 돌아서 갔다. 지나가던 남자들도 하나둘 합류해 점점 그 숫자는 많아지고 있었다. 정민은 그런 광경을 목도하자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자신의 소소한 일상이 어쩌면 행복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정말 죽을 죄를 지은 것만 같았다. 죄책감이 몰려들어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손에 들고 간 프라다 사피아노 토트 겸 숄더백이 담긴 가방을 휴지통에 던져버리고 지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호둥거리고 있는데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정민은 용서를 빌듯 자초지종 얘기를 해주었다. 남자는 잠시 정신없이 구매해버린 물건을 반품하고 환불받으러 왔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더니 앞을 열어주었다. 백화점 안은 개점 휴업 상태였다. 어제의 은은하고 도도한 화려함은 간데없이 사라져버렸고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것 같았다. 코너마다 희미하게 간이등만 켜놓고 있었다. 에스컬레이터도 멈춰섰고 고객 하나 눈에 띄지 않았다. 점원들만 335 주황색 간이등불 아래 팔짱을 끼고 서서 난감한 표정들이었다. 정민은 정신이 혼미해졌다. 7층까지 계단으로 어떻게 올라갔는지 7층 매장은 어수선하게 바뀌어 있었다. 어제 사람을 운집시켰던 다이아몬드 반지 진열대는 말끔히 치워졌고 그 자리는 비어 휑했다. 그 옆에 명품 코너들은 철수를 했는지 상품들도 보이지 않았다. 불이 꺼지거나 반딧불 같은 10와트짜리 주황색 조명 하나만 켜진 데가 많았다. 프라다 매장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정민은 가슴이 새가슴 되어 파닥거렸다.
밤새 잠을 설치고 푸석해진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 화끈거리고 있었다. 이게 뭔가 내 주제에 명품백이 가당키나 한가? 동티가 나도 단단히 났다고 생각했다. 어쨌거나 이제 프라다 매장을 찾아서 물건 돌려주고 그쪽에서 태클 걸지 않고 환불해 주기를 마음으로 빌면서 7층 매장 사이를 휘젓고 다녔다. 한참을 헤매다 도깨비 뿔처럼 희미하게 불을 밝혀놓은 프라다 매장을 발견했다. 그곳은 정민이 몇 번이나 지나간 자리였다. 어제의 그 화려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저 평범한 점포였다. 여느 재래시장 점포나 다름없어 보였다. 화려함이란 그저 불빛의 속임수였구나. 신기루나 무지개가 빛에 좋아이듯이. 정민은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된 눈가를 손등으로 훔치며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쭈뼛쭈뼛 쇼핑백을 내밀며 환불해 달라고 했다. 점원은 정민을 흘끔 쳐다보더니 표정이 일그러지며 곤혹스러움이 번졌다. 그러다가 이내 분위기를 의식해서인지 표정을 누그러뜨리고 쇼핑백을 받아 안에 갖다 넣고 카드기를 작동시키고 환불 확인 영수증을 기계에서 뽑아주었다. 오늘 분위기는 분명 정민 편이었다. 정민은 밤새 자신을 후회하게 했던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자 시원함과 허탈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일주일 동안 진행하겠다던 행사는 단 하루 만에 막을 내렸고 그 백화점은 한동안 시민단체 불매운동의 타깃이 되었다. 한동안 여론의 문매에 시달렸을 것이다. 봄비가 추적추적 갓 피어난 아카시아 장미 위로 흩뿌리고 있는 늦은 오후, 정민의 전화기가 시끄럽게 울려댔다. 정민은 소파에 몸을 묻고 깜빡 졸았던지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TV는 켜놓은 채로 혼자서 떠들고 있었다. 리모컨을 찾아 볼륨을 낮췄다. 전화기는 그때까지 끊어지지 않고 그악스럽게 울려대고 있었다. 저장해 놓은 대로 골프 사장 미옥이었다. 여보세요? 정민이 전화기를 집어 귀에 대자마자 정민아, 있잖아. 서울 성창동에서 기초생활수급비 신청자 중에 폭력 조직원의 여자가 있더래. 그리고 이름이 최수진이래. 물론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만 여러 정황으로 보아 우리 친구 수진이 같아. 미옥은 특종 뉴스를 타전하는 신참 기자 같았다. 흥분에 들떠 급한 듯 앞뒤 다 자르고 용건부터 단숨에 뱉어냈다. 낮잠에서 불시에 깨어난 정민은 시야에서 불이 번쩍 스친 걸 느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뭐라고? 수진이 뭐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걔가 서울에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역시 미옥은 성능 좋은 안테나. 나라박 소식까지 날아와 접속이 되는 귀를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해. 한번 만나서 확인이라도 해보자. 아님 다행이지만 만약 우리 친구 수진이 맞으면. 정민과 미옥은 차도가 끝나고 연결된 굽은 골목을 따라 올라가고 있었다. 골목길엔 질긴 민들레가 노란 꽃 한 송이를 달고 낡은 시멘트 바닥에 갈라진 틈새를 비집고 피어 있었다. 텅 빈 하늘에는 원주민 내쫓는 재개발이라는 귀퉁이가 뜯겨나간 현수막이 유령처럼 펄럭거렸다. 동네는 꽤 높은 곳에 있었다. 미니어처 같은 시가지가 눈 아래 펼쳐졌다. 저 멀리에서 벌레처럼 움직이는 물체들은 정지된 듯 고요했다.
미옥은 주민센터에서 받아온 약도가 그려진 쪽지를 자주 들여다보았다. 경사가 꽤나 가파른 데다 오래된 시멘트 바닥이 덜컹거려 걸음을 옮겨 걸을 때마다 신경이 쓰였다. 산자락에 피었다 진 꽃들의 주검이 전날 내린 봄비에 형체 없이 뭉개져 있었다. 서울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더군다나 수진이 어떻게 알고 이런 곳에 숨어 지내고 있었을까? 수진을 찾았을 때 거의 빈사 상태에 있었다. 쇠잔해진 몸을 오래된 침대 위에 눕히고 초점 없이 휑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골 같은 썰렁한 방의 공기가 스산함을 더했다. 저 정민이 아냐? 이쪽은 미옥이. 어떻게 알고 찾아왔니? 수진이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며 가까스로 말을 토해냈다. 반가움보다는 보이고 싶지 않은 삶의 속살을 내보일 때처럼 당황해했다. 움푹 꺼진 눈두덩이 아래 눈을 치뜰 때마다 따라 움직이는 수치 풍성한 속눈썹만이 미인의 흔적을 힘겹게 지키고 있었다. 수진이 손을 뻗어 침대 난간을 움켜쥐고 몸을 일으키려 했다. 힘에 겨운지 얼굴을 심하게 찡그리고 입을 앙다물었다. 옆에 서 있던 미옥이 달려들어 부축해 주었다. 수진아, 한국엔 언제 들어왔어? 왜 연락하지 않았어? 정민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기운이 손끝에서 전해왔다. 내 나라에서 죽고 싶었어. 대답은 짧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러 의미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다. 기억을 더듬으며 화려한 날들을 붙잡고 흐트러지지 않으려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게 안타깝도록 연민으로 다가왔다. 미옥도 눈가를 훔치는 것 같았다. 남편은 어떻게 되었는지, 도피 중인지 검거되어 복역 중인지 묻고 싶었지만 정민도 미옥도 묻지 않았다. 어차피 진실을 듣기에는 다소 무리가 될 것 같았다. 비록 삭정이처럼 말라버렸지만 메이킨으로서의 단호함만은 꼿꼿이 지키고 싶어 했다. 그것이 더 지켜보는 두 친구의 눈물을 자아내는지도 모른다.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침대에서 일어나 비척비척 몇 발짝을 움직여 서랍장 안으로 갔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뒤 수진이 손에 들고 나온 건 보석함이었다. 손때가 묻고 나비의 날개 부분 자개가 떨어져 나가 형체가 온전치 못했지만 처음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긴 대롱 같은 입모양은 그대로였다. 수진이 두 사람 앞에 함을 내려놓았다. 마치 퇴락한 부귀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 미옥의 시선은 상자에 멈춰져 있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눈빛에서는 여러 의미들이 흘렀다. 그녀의 야위고 흰 손등에 갈색의 반점들이 여기저기 박혀 있었다. 수전증 걸린 노인처럼 덜덜거리는 손으로 수진이 상자를 열었다. 보석들이 눈앞에 나타났다. 당연히 눈이 부시게 빛이 날 거라는 학습된 예상은 빗나갔다. 돌 속에서 각 해낸 원석처럼 시간의 덮개를 켜켜이 뒤집어 쓰고 세공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듯 칙칙했다. 그 사이에서 다이아몬드만 변하지 않는 도도함과 영롱한 빛을 되쏘고 있었다. 수지는 의지대로 집어지지 않은 듯 여러 번 헛손질 끝에 힘겹게 그중 하나를 집어들더니 이건 루비이고 이건 에메랄드 그리고 이건 사파이어 목걸이 페넌트야.
우리 그이가 언젠가 결혼기념일에 선물해 준 건데. 눈을 들어 벽면을 한참 응시하는 게 남편을 떠올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들었다. 너희들 이것 좀 팔아다 줄래? 목소리는 점점 가라앉고 있었다. 양 미간이 일그러지고 입가가 실룩거렸다. 말로 털어낼 수 없는 지난 삶의 옹이들을 가슴 속 깊이 갈무리 지으며 절제하는 것 같았다. 둘은 할 말을 잊고 수진을 멀뚱히 바라만 보았다. 한참 시간이 흐른 뒤 또 올게 수진아. 미옥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정민도 따라 일어섰다. 망연히 쳐다보던 수진의 눈망울을 뒤로 하고 흐트러진 마음을 애써 추스르며 가파른 골목을 말없이 내려오고 있었다. 둘은 한동안 깊은 침묵으로 빠져들었다. 지금은 보석을 함부로 팔다가는 장물아비로 몰릴 수도 있어. 그리고 그거 팔아봐야 얼마나 건진다고. 미옥이 말했다. 정민도 고개를 끄덕여 동의를 나타냈지만 자꾸만 수진의 젖은 눈망울과 먼지 낀 보석들이 겹쳐 떠올랐다. 검은 어둠이 내려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삼키고 깜빡이는 먼 불빛이 별빛인 양 소곤되는 것 같다. 우리가 나서서 동창들에게 모금을 할까? 정민이 회색빛 어둠에 묻혀 침묵으로 남아있는 미옥에게 말을 던졌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나눌까 봐. 나 돈 좀 가지고 있어. 남자는 안 붙어도 돈은 따르더라. 그래 미옥아. 나도 딸의 혼수 미천으로 모아놓은 돈 있어. 보탤게. 어둠 속에서 두렁거리는 두 친구의 목소리는 연민으로 젖어 있었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결국 눈물이 되어버린 다이아몬드 이야기였네요. 그래도 마지막엔 다이아몬드보다 더 빛나는 미옥과 정민의 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한순간 물질과 외향에 사로잡힐 뻔한 정민의 이야기도 잔잔한 울림을 주며 잘 갈무리 되어 재미와 감동과 구도, 삼박자가 잘 어우러진 소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